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챕터 4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네 가지 동영상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동영상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어 텍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카운트 벡터로 변환하느냐.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봤죠. 한국어니까 토커나이저 자체가 뭐 예를 들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토커나이즈 한다. 뭐 그래서 나중에 사이클런에 있는 카운터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fit underbar transform 함수로 아주 간단하게 카운터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주제는요. 이 카운트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거냐. 자, 이런 얘기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요 내용이 끝나고 카운터 벡터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큐먼트를 벡터로 만들 때 카운트 벡터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벡터로 만드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TF-IDF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여튼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다큐먼트를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TF-IDF라는 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직접 한번 실행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운트 벡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자, 카운트 벡터의 활용. 자, 카운트 벡터는 지금 한마디로 문서를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예요. 벡터라이제이션 한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수학에서 이 매트릭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피처를 내가 추출해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냐. 자, 이런 고민을 했었죠. 자, 그런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매트릭스는 이제 벡터들의 어떤 모음이거든요. 자, 이 벡터 추출한 벡터는 이제 결국은 머신러닝 기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일단 여기 혹시 이번에 이제 우리 신입생이 되어서 벡터나 뭐 매트릭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초간단으로 간단하게 자, 1번 벡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그 정의가 definition이 한마디로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일단 direction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length를 가지고 있다. 이 length라는 크기가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건데 뭐 magnitude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벡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값 a1, a2, a3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숫자인데 숫자로 구성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2차원이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small x1 하고 small x2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x1 값이 a1이고 x2 값이 a2의 값을 가지는 곳이니까 여기 점이 찍힌다는 얘기지. 좌표축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3차원의 벡터다. 그러면 요렇게 쓰면은 여기 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고 직각이겠지. 요게 이제 x3 축이면 x3 축으로는 여기 뭐 a3라는 곳에 값을 가진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마치 이렇게 내가 점선으로 긋는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요 점이 x1 방향으로는 a1의 값을 가지고 x2 방향으로는 a2의 값을 가지고 x3 방향으로는 a3의 값을 가지는 점 아닙니까?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화살표를 나타내면 이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이제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좋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벡터라고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의 문제들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다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 벡터에
L2 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됩니다. L2 놈. 이게 L2 놈을 수학적 기호로는 이 X라고, 지금 제가 그냥 알파벳 X하고 벡터 X를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언더바를 칠게요. 이 언더바를 치면 이게 이제 벡터입니다. 자, 이 벡터의 L2 놈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꺼가지고 L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데, 요거의 정의가 뭐냐?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이승해서 더했다는 얘기야. 요렇게 계산하면 이걸 L2 놈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란 애가 A1과 A2라고 한다면 이 그림상으로 나타나면 이게 X1 축이고 이게 X2 축인데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2니까 요 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 벡터의 L2 놈은 뭐죠? A1의 2승 더하기 A2의 2승을 루트 씌운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원점에서 요까지의 거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요 거리를 구할 때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 즉 이게 바로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L2 놈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알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트랜스포즈 벡터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벡터를 트랜스포즈 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A1, A2, A3로 이게 3차원의 벡터가 있다. 이때 X란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런 것을 칼럼 벡터라고 그래요. 칼럼 벡터. 하나의 칼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트랜스포즈 시키면 A1, A2, A3 이런 벡터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로우 벡터라고 그러죠. 칼럼 벡터는 칼럼 하나로 나타낸 거고 로우 벡터는 로우로 나타낸 겁니다. 자, 제가 로우 벡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칼럼 벡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 좀 했고 트랜스포즈 벡터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3번. 자, 이게 다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형 대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좀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inner produc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product. 우리나라 말로 이걸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적은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y라고 하는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곱한다. 즉 x의 트랜스포즈가 예를 들어서 x1, x2, x3라는 값이 있고 이 트랜스포즈니까 옆으로 로우 벡터가 된 거죠. y라는 벡터는 칼럼 벡터입니다. y1, y2, y3 이러한 앞에 있는 건 뭐죠? 이게 1행 3열 매트릭스라고도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거는 3행 1열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이거 뒤에 곱하면 1행 1열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게 뒤에 같기 때문에 결국은 1행 1열 매트릭스가 된다. 그 매트릭스 계산은 이제 상수가 나타날 텐데 그 상수는 뭐냐? 이 매트릭스 곱하는 거예요. x1, y1 곱하고 더하기 x2, y2 곱하기 더하고 그 다음에 x3, y3를 곱해서 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를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x라는 벡터 내적 점을 진하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y라는 벡터. 이게 바로 내적 inner product의 개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냐?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걸 geometric한 interpre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기하학적 해석, 즉 그림을 통해서 이 개념을 살펴보면
자, 원점에서 출발한 어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만큼 크기를 가지는 y라는 벡터가 있다 치자. 이때 이 내적이라는 것은 여기가 원점이라면요, 0벡터, 원점이 0벡터겠죠. x라는 벡터건 y라는 벡터건 둘 중에 하나를 한쪽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끄으면 요런 벡터가 새로 생긴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요런 벡터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크기의 벡터하고 y라는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든 요 크기의 벡터하고 y 벡터를 크기를 두 개 곱했다. 크기를 곱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x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코사인이라는 것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게. 그러니까 그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 길이를 곱해버리면 요 길이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가 굵게 해놓은 새로운 벡터가 바로 요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내적이라는 것은 요 두 개를 곱한 거야.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y의 이런 크기. 이 크기라는 것이 지금 이제 L2 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L2 놈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L2 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렇게 곱하자는 거야. 요걸 이제 좀 다시 이쁘게 적으면 x의 크기 랭스 곱하기 y의 요 벡터의 랭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내적이다. 그럼 내적의 뜻은 다시 뭐라고요? 같은 방향으로의 어떤 두 벡터가 크기를 곱하면 그게 뭐 어떤 학자들은 실질적인 일의 크기, 일의 크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무리 세게 밀어봐야 실질적으로 이 y라는 벡터 방향으로는 요 정도, 요 굵게 적어놓은 요 벡터만큼 힘이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굵은 벡터의 힘의 크기 곱하기 오리지널한 y라는 벡터의 힘의 크기를 곱했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내적은 다시 이제 결론은 이거네.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의 내적은 x의 크기 곱하기 y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요 결과를 지금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지금 첫 번째 할 얘기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x 벡터와 y 벡터의 내적을 x의 크기하고 y의 크기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수학식을 하나 이용하려 그래. 텍스트 마이닝에서. 자, 요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대체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 결론, 요 코사인 세타의 이런 수학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걸 좀 볼 거예요.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x라는 벡터가 뭐 3, 6, 2고 y라는 벡터가 뭐 2, 1, 2, 0, 1이다. 만약에 이걸 안다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계산이 되는 거네요. x와 y 벡터의 내적도 위에 분자를 계산할 수 있고, x의 L2 놈, y의 L2 놈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다가 이 카운트 벡터로 변환이 된 이런 텍스트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문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이 카운트 벡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여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observation이
다큐먼트 1이고 다큐먼트 2고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여기에 이제 워드 1, 워드 2 다다다 워드 뭐 P개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1, 0 다다다 2 뭐 이렇게 됐으면 요게 하나의 벡터죠. 요게 벡터고 그다음 다큐먼트 2에 대한 벡터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벡터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의 유사도란 얘기는 다큐먼트 1하고 다큐먼트 2가 얼마나 유사한 문서냐 아니면 아주 이질적인 다른 문서냐를 판단하는데 지금 저 벡터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가장 자주 많이 사용되는 척도가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해서 자, 이 시밀러리티 유사한지 안 한지 유사함의 정도를 코사인 세타 값으로 측정하겠다. 그럼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A도 벡터고 B도 벡터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다큐먼트지. A라는 다큐먼트와 B라는 다큐먼트의 내적을 구하고 A의 L2놈, B의 L2놈을 꼭 계산해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지금 A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된, 이 노테이션에 따르면 A1, A2, 다다다 A 여기 지금 N개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N 이 얘기고 B라는 벡터는 B1, B2, 다다다 BN 요렇게 표현됐다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 내적은 내적은 이렇게 결국은 요 수학식이 내적이죠. 내적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A라는 벡터의 L2놈은 이렇게 되는 거죠. B라는 벡터의 L2놈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코사인 세타가 이 코사인 세타가 그 유사도를 나타내게 되느냐? 자, 그 얘기인데, 일단 먼저 코사인 세타의 성질을 일단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죠. 360도. 근데 360도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2파이라고 나타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90도죠. 90도. 이거는 2분의 파이라고 나타냈지. 파이가 180도거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만약에 뭐 2점 여기가 만약에 2고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뭐 할까요? 5다. 이렇게 표현됐다 치자. 그러면 이게 워드 1 방향이고 워드 2 방향인데 다큐멘트 A는 하나, 둘, 2, 하나, 둘, 셋. 여기가 다큐멘트 1이고요. 다큐멘트 2는 3, 오니까 한참 더 올라가네. 한 요 정도 여기가 다큐멘트 2란 얘기야.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사이 각이 있겠지. 자, 요 사이 각이 세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이 벡터 1하고 다큐먼트 1하고 다큐먼트 2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까요?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각도 뭐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뭐 레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세타의 값이라고 합시다. 이게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고 여기가 파이 2파이다. 360도를 돈다 치면 여기가 1이거든요. 1에서 요렇게 내려갈 때 즉 각도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코사인 세타는 1이고요. 90도 떨어지면 0 됐다가 180도 대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됐다가 4분의 3파이 되면은 0 됐다가 다시 1이 되는 요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워드 1, 워드 2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카운터 벡터는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갈 일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카운터 벡터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다 양수기 때문에 이게 워드 1이고 이게 워드 2면 요 각도는 끼케야 90도, 즉 2분의 파이니까 요 안에서만 여기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 0이에요. 언제 1이 돼요? 세타가 0이 됐을 때. 그죠? 즉 이게 같은 방향으로 벡터가 쭉 나가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가장 커지고, 그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워드 1이고 여기가 워드 2면 이 다큐먼트하고 이 다큐먼트는 이게 다큐먼트 2라면 둘 사이에는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이야.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라는 거지. 이런 다큐먼트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다큐먼트 있을 수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고려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커봐야 1이고 제일 작으면 0이라는 거지.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방향성만 비교하겠다. 즉 이 말은 다큐먼트 1이 이렇게 안 생기고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생겨도 이게 다큐먼트 1이라도 유사도는 같아. 왜냐하면 세타만 쳐다보는 거니까. 세타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세타만 쳐다보니까 유사도는 같다. 물론 다큐먼트 1의 이 벡터의 크기는 아주 짧아졌지만 그것은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즉 방향성만 비교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가장 가까우면, 즉 각도가 일치하면 유사도는 1이 되고, 가장 먼 경우, 즉 각도가 가장 크면, 각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90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내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 사이의 세타인데 이 세타가 크냐 작냐, 그것으로 지금 세타가 작으면 유사하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큐먼트가 이렇게 다큐먼트가 있고 이게 워드 1, 워드 2, 워드 3야. 그래서 첫 번째 다큐멘트는 머신러닝과 부스팅이란 말이 50회, 5회 이렇게 나타났고요. 머신러닝 1은 45회 나타났고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 10회 나타났네. 여기 00이겠죠. 그다음 마지막 다큐멘트는 여기가 10회, 여기 2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자, 요 두 문서가 비슷해 보여요. 요 두 문서가 비슷해 보여요. 자, D0라는 문서와 D1이라는 문서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D0와 D2라는 문서가 유사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 코사인 세타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방향이 비슷해. 그죠? 머신러닝 50번, 요 5번 언급되고, 요거 5번, 요거 2번 언급되고, 요거는 책 판매단 0이기 때문에 이 두 문서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지. 반면에 D1은 다 다른 것들은 0인데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방향이 다른 거죠. 이 3차원 이게 지금 워드 1, 워드 2, 워드 3가 있는 거 보니까 3차원 공간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계산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D0 벡터는 55, 0의 이런 벡터고, 원래는 칼럼 벡터니까 이렇게 트랜스포즈 이렇게 써줘도 좋습니다. D1, D2라는 벡터가 얘는 45, 0, 10이라는 벡터고 트랜스포즈, 얘는 12, 0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 둘의 거리 혹은 이 둘의 거리를 다 측정할 수 있다. 즉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문서랑 어떤 문서가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를 따져가지고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요 다음 옆에 있는 코드는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지금 코드와 그림이고요. 여러분 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확인 삼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X하고 Y를 이제 만들고, 자, 근데 위에 거 잠깐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이걸 다 지우고 다시 해야겠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매플란 라이브러리로 이제 그림 그리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 그래프에서, 이런 마이너스에 대한 폰트가 깨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X하고 Y를 이제 이쪽이 X축이고 Y축인데 numpy에 np가 numpy죠. numpy에 arrange 함수 써가지고 0에서 2 곱하기 numpy의 파이까지, 이 파이가 지금 이 파이거든. 그러니까 2파이니까 360도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2파이고 여기는 파이고 여기가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잠깐만. 네, 지금 PPT가 그냥 넘어가 버려 가지고요. 지금 다시 이걸 좀 띄웠는데요. 자, 그래서 X하고 Y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내는 바는 numpy를 이용해서 코사인 X 값을 계산했다. X를 쭉 늘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커봐야 1이고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여기, 즉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요 값만 사실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요. 자, 우리가 아주 앞선 장에서 앞선 4.3절에서 우리 NLTK 영화 리뷰 문서 우리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사도를 측정할 대상 문서를 만들자. 그러니까 유사도라는 것은 이제 문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야지 그 두 문서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서가 많이 있는데 한 2,000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다큐먼트 1에서부터 다큐먼트 2000까지 있는데 뭔가 문서를 딱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대상 문서를 예를 들어서 뭐 다큐먼트 별표라고 할까요? 자, 이 다큐멘트 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다큐멘트 별표가 다큐멘트 1과 얼마나 유사하냐, 다큐멘트 2와 얼마나 유사하냐, 다큐멘트 2000과 얼마나 유사하냐. 자,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째 리뷰의 뒷부분 절반을 짧아서 대상 문서를 만들자. 그러니까 리뷰 1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다큐멘트 1이 이렇게 문자가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뚝 잘라 가지고 한 요만큼만 이게 가져와 가지고 다큐먼트 별표처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큐먼트 1이 이 다큐먼트 스타에 가깝냐, 다큐먼트 2가 스타에 가깝냐,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하면 아무래도 다큐먼트 1이 가장 가깝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새로 만든 문서, 이게 이제 다큐먼트 스타를 말하는 건데 아마 그 첫째 리뷰가 가장 유사한 문서로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scikit-learn에 이미 cosine similarit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텐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벡터 하나씩의 유사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수 벡터와 다수 벡터 간의 유사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m개의 벡터와 n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큐먼트 예를 들어서 5 다큐먼트 7이 있는데 다큐먼트 1 다큐먼트 8 뭐 다큐먼트 9 즉 이 m이 두 개가 있고 n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요 두 벡터를 요 두 다큐먼트를 다 집어넣고 요 세 다큐먼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그 유사도를 여기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큐먼트 5가 다큐먼트 1과는 이 정도 유사하고 다큐먼트 8과는 이 정도 유사하고 다큐먼트 9과는 이 정도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다큐먼트 스타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큐먼트 스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지금 우리가 NLTK의 영화 리뷰 문서가 다큐먼트가 2000까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M은 1인 경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다큐먼트 뭐 1, 다큐먼트 2 해서 해서 다큐먼트 2000까지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사도가 2000개가 나오겠네요. 숫자가. 자, 그렇겠구나. 자, 요런 생각을 하고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scikit-learn에서 cosine similarity 모듈 불러왔고요. 자, 여기 리뷰즈에 2000개의 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0이니까 첫 번째 리뷰겠죠. 첫 번째 리뷰가 있는데 첫 번째 리뷰의 랭스를 구하라 그러면 제가 뭐 리뷰라고 했는데 일단 뭐 다큐먼트 1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랭스를 구하면 요 안에 있는 이 문자 하나하나를 다 개수를 세안일 겁니다. 그죠? 그럼 그 개수가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2로 자, 요 표현은 뭐냐? 이게 파이썬에서 나누고 나서 소수점을 버려버리고 그 이제 몫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구하는 그런 연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대충 이 중간쯤 되는 개수가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개수가 몇 개냐 혹은 뭐 이거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타트라고 하는 숫자에 놓고 지금 그 리뷰 제로에 마이너스 스타트에서부터 끝까지 그 얘기는 한마디로 요것만 딱 뜯어내겠다는 거죠. 요렇게 아까는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텅 비고 요것만 문자를 뜯어 가지고 이걸 다큐먼트 지금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소스라고 불렀네요. 소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카운트 벡터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저 앞선 동영상에서 계속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그 객체 생성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 벡터를 만들 때 퓨처의 개수를 1000개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트랜스폼 함수 써서 소스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게 벡터가 나타나겠네요. 이제 벡터가 나타난 겁니다. 소스 언더바 카운트 벡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랜스폼 함수가 반드시 리스트나 행렬 형태의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여기다가 리스트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의 형태로 넣는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이제 이제 뭐 잘 안 돌아가고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코드를 보고 우리가 따라 해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벡터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벡터의 쉐입을 보자. 그래서 대상 특성 행렬의 크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다큐먼트 스타에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벡터의 형태니까 그냥 뭐 무슨 벡터 무슨 값 다다다 요렇게 그래서 요까지는 아마 1000개의 퓨처가 들어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행 천열 매트릭스라고 불러도 되네요. 그래서 프린트 찍어라 해서 찍었더니 일행 천열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함수 써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닥스타라고 했던 거, 즉 소스라고 불렀던 개고요. 얘는 지금 2000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앞에서 2000개의 그 리뷰를 전부 다 벡터로 만든 거죠. 이게 카운터 벡터로 만들었던 우리 앞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그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하면 이거를 계산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결과일까요? 이게 한마디로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다큐먼트 2000까지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소스에 해당하는 즉 다큐먼트 스타라고 했던 건데 걔하고의 유사도가 뭐 얘는 뭐 0.9다, 얘는 0.1이다, 0.3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상상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사도의 계산 행렬이 거기 유사도 계산 행렬.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바이 몇이겠어요? 1바이 2000이겠네. 1바이 2000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교 대상인 애가 이제 이 소스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사도 행렬 계산 결과를 역순으로 정렬하자. 자, 이렇게 좀 sorted 해가지고 정렬하려고 그러는데, 요 지금 요 sim result라는 곳에 넣었죠. 이게 지금 similarity result라고 하는 그 변수고요. 자, 그것의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리스트인데 이게 0이라고 해놓으면 요 매트릭스에 이게 첫 번째 행이니까 이게 0번째 행이 되는 거죠. 이 0번째 행.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요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리버스를 true로 하라.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원래는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가야 되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오겠네. 이게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큰 것이 왼쪽에 온다. 그것을 처음부터 10개만 보자. 그래서 그렇게 sort 해서 보자. sorted 하면 so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가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는, 그죠?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숫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서인지는 솔직히 몰라. 이게 어떤 문서인지는 모르고 유사도, 즉 similarity의 값만 지금 정렬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얘가 제일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얘가 도대체 어떤 문서고 얘가 어떤 문서고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인덱스는 어떻게 하느냐? numPy에 자, 우리가 arg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얘가 뭐라 그랬죠? 지금 얘가 sim result 0는 이거는 지금 아직 sorted 하기 전의 것이죠. 즉 여기 소스가 있고요. 소스가 있고요. 여기 다큐멘트 1, 다큐멘트 2, 다큐멘트 2000까지 이렇게 있고 뭐 0.9, 뭐 0.3, 0.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요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 리스트가 이게 이제 sim result의 제로 번째. 이 제로라고 한 건 여기가 첫 번째가 제로고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지금 말하는 거죠. 얘는 얘다. 자, 그것을 argmax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인덱스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 자리 인덱스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여기는 1999번째 자리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rgmax 하면 가장 큰 인덱스를 찾는 거니까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우리가 저 소스를 첫 번째 그 리뷰 텍스트, 리뷰 다큐멘트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가장 유사한 거는 아마 걔가 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사도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인덱스 순서대로 한번 정렬하자. 그러니까 0번째 저 리뷰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 뭐냐? 이게 지금 원래 정렬이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3 이렇게 됐겠죠. 지금 요까지 하면은 거기서 argsort, 자, argsort는 이거를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원래 소팅은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소팅을 하는데 arg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 놈들의 인덱스를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의 인덱스, 지금 음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제일 작은 건 얘가 제일 작죠. 그 다음 작은 거는 얘가 작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도 얘가 작고, 이 보기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의 인덱스를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개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이게 인덱스가 뭐냐? 0번째 문서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작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시밀러한 문서죠. 그 다음 문서가 뭐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얘가 되면 이거는 그 인덱스, 그 문서의 인덱스가 1110번 문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사한 순서대로 인덱스 몇 번째 문서인지 자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카운터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해 가지고 어느 특정 문서에서 가장 가까운 문서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TF-IDF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우리가 어떤 뭐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카운터 벡터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TF-IDF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TF-IDF. 자, 이게 뭐냐면 자, 만일 어떤 단어가 모든 문서에서 나타난다면 그 단어는 과연 중요한 단어일까? 자, 우리가 observation을 document 1, document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word 1, word 2 우리가 피처라고 불렀던 word 뭐 아까는 뭐 1000개까지 뽑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때 이 word가 아니 어느 특정 문서를 나타내는데 이 word가 뭐 300번이 나왔어. 얘는 5번, 얘는 1번 나왔는데 여기가 300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다큐먼트 2의 워드 1이 엄청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주 사용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큐먼트 1에서도 한 400번 쓰이고 다큐먼트 뭐 10번에서도 뭐 한 299번 이렇게 쓰인다. 나머지는 뭐 1번, 2번, 6번, 3번 이렇게 쓰이는데 워드 1이 저렇게 자주 쓰이면 정말 워드 1은 나중에 다큐먼트 1, 2, 3, 4를 구분할 때 도움이 될까요? 예. 자,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닐 거다. 그래서 단어가 더 많은 문서에서 나타날수록 그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많은 문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아이디어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려고 만든 게 자, 다 같이 TF-IDF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TF-IDF는 term frequency, TF죠. TF, 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약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뭐 단어 빈도, 역 빈도, 문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TF-IDF는 뭐 다음과 같은 이제 수학식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떤 기호냐면 어느 다큐먼트에서 요 텀이 TF-IDF가 몇 점이다. 자, 이런 걸 나타내는데 먼저 요거는 요 다큐먼트에서 요 텀이 term frequency 그러니까 몇 번이나 쓰였냐. 그러니까 그냥 카운트 벡터라이즈로 하면 이런 숫자가 크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term frequency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inverse document frequency. 자, 이 텀이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가져요. 자, 그럼 이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뭐냐? 자, 이런 수학식인데 사실은 이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나타내는 수학식이 좀 변종이 많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개념은 다 같아요. 여기는 뭐 플러스 1도 붙고 여기 플러스 1 붙고 여기 플러스 1 붙고 했는데 이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1이 붙은 이유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이 값과 이 값이야. 자, 분자에 있는 요 값이 뭐냐? 그다음 요 값이 뭐냐? 그다음 요 로그를 취했는데 자, 먼저 밑에 있는 요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큐먼트 프리퀀시거든요. 자, 이 텀이 몇 개의 다큐먼트에서 나타났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특정 텀이 단어가 몇 개의 다큐먼트에서 나타났느냐. 그 다음 요거는 그 다큐먼트의 개수야. nth of the 다큐먼트의 개수. 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로그를 취하긴 했는데 로그를 일단 무시하고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되게 크면 즉 DF라고 하는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크면 그 단어가 모든 문서에 나타난 문서의 수가 많다.
그러면 그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DF가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크면은 이 통째로의 값이 좀 작아질 거예요. 이게 작아지면 이게 이제 작아지니까 작아진 걸 곱하니까 이 여기서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반면에 다른 다큐먼트에서는 안 쓰이는데 특정 다큐먼트에서만 많이 쓰인다. 아니, 특정 다큐먼트에서만 쓰이고 다른 다큐먼트에서 많이 안 쓰인다. 특정 다큐먼트에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파악이 된 거고, 다른 다큐먼트에서 안 쓰이니까 이게 작을 거 아니야. 이게 작으면 이 통째로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결국 따라서 이것도 커지게 된다. 즉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 어느 특정 다큐먼트에 그 단어가 많이 쓰이면 그 단어는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단어가 다른 다큐먼트에서도 전부 다 쓰이면 그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합쳤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수학식 같은 거를. 지금 여기다가 뭐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하고 한 이유는, 만약에 이 1을 현실적으로 이걸 1을 더했는데 1을 안 더하면, 만약에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만약에 없다, 제로가 되면은 이게 1이 없으면 분수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상에 피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계산상의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뭐 1이라는 걸 막 더해줬는데, 결국은 이 개념이 짧게 말하면 로그에다가 n sub d 나누기 다큐먼트 프리퀀시 dt, 요거 계산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로그를 취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다큐먼트의 개수가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 어느 특정 텀이 다큐먼트에서 다른 다큐먼트에서 나타난 횟수가 이게 10이야. 그 말은 뭐지? 모든 다큐먼트에 그 단어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게 분수가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로그 1이 되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0을 나중에 이쪽에다가 이제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원리로 이런 수학식을 하나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 보면, 단어의 빈도에다가 그 단어가 출현한 문서 수의 역수를 곱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자, 그래서 개별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으면, 자, 개별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문서에서 전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는 페널티를 가하겠다. 그게 바로 이 IDF를 곱하는 이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페널티. 다른 문서에 나타나면 IDF를 곱해가지고 이 TF-IDF 전체가 작아지도록 하겠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런에서는요, 텍스트로부터 바로 TF-IDF 행렬을 생성하는 TF-IDF 벡토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 즉 그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카운터 벡터로 만들고 나서 다시 이걸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F-IDF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가 종류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다이렉트리 만드느냐, 아니면 텍스트에서 카운터 벡터 만들어서 다시 TF-IDF의 값으로 변환하느냐.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가서 예를 좀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F-IDF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특정 문서에만 자주 사용된다면 해당 단어는 해당 문서를 잘 특징짓는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term frequency, 그 term이 어느 특정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자, 이게 특정한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이 단어, 이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단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40이나 있고 50이나 있고 제법 45도 있고 막 이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 지금 큰 것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더,
the, is, 이거 뭐 on이네. on, 관사, on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되게 자주 쓰여서 이 문서에서 되게 중요하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term frequency 해당 단어가 몇 개의 문서에 나타났느냐. 문서를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아까 봤던 단어들 이 단어들 쭉 열거시키면 the라는 단어가 이 문서가 되게 많은데 콜퍼스에 몇 번 나타났느냐, 몇 개의 문서에 나타났느냐를 이게 적어보면 아까 얘들 여기 3000번이고 여기 2000번이고 is 2300번이고 이거 엄청 중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자주 쓰였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너무 많이 쓰였던 다른 문서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얘기는 the나 is나 a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DF를 IDF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프리퀀시 분의 전체 문서의 수. 저는 아까 요렇게 표현했었죠. 그다음에 DF에 뭐 DT 이렇게 썼는데 그 분수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F, IDF를 개념적으로 보면 I라고 하는 이 단어가 term frequency가 있을 거고 요런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개념적으로 있다. 아까 우리는 여기 뭐 더하기 1이 여기 뭐 더하기 1이 있고 1 더하기 하고 또 뒤에다가 뭐 1 더하고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개념적으로는 이렇다. 여러 변종이 있으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큐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 카운터 벡터라이저에서 보면 자, 카운트 벡터를 보면 한마디로 텀 프리퀀시를 측정한 거지. 그게 다큐멘트 1에 텀 1이 5번, 1번, 5번, 3번, 3번 이렇게 찍혔고 다큐멘트 2에는 0, 0, 5, 3, 0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다 치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콜퍼스는 이 전체가 나의 콜퍼스죠. 말뭉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큐먼트 1에서 가장 중요한 텀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다. 다큐먼트 1에서 중요한 거를 찾고 싶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다큐먼트 1에서 중요한 거 이거 보니까 야, 이게 5번이나 쓰인 거 보니까 이 텀 1과 텀 3가 되게 중요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텀 프리퀀시만 보는 거고 이거를 TF, IDF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여기 다시 만들었는데요. 지금 다큐먼트 1에서 가장 중요한 텀을 찾죠. 그럼 다큐먼트 1에서 이 텀 프리퀀시는 얘를 그대로 끌고 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든 거지 지금. 그런데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봅시다. 자, 그럼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뭐냐? 텀 1을 보니까 이 말뭉치에서 3개의 다큐먼트가 있는데 저 텀 1이 나타난 게 몇 개예요? 5. 자, 여기서 5, 0, 0이니까 한 번만 쓰였네. 그러니까 1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텀 2는 총 3개 중에 하나만 쓰였네. 1. 얘는 총 다큐먼트가 3개인데 텀 3가 어디 쓰였어? 여기 쓰였네. 3.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요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IDF의 공식에 의하면 자, 로그 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 봅시다. n은 뭐지? 이 n에 해당하는 것은 다큐먼트의 개수지. 다큐먼트 총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텀이 몇 개의 다큐멘트에서 나타나냐. 즉 다큐멘트 프리퀀시니까 텀 1 같은 경우는 분모에 1이 들어가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로그 3이니까 이게 로그 3 적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 볼까요? 이거. 자, 이거를 보면 자, IDF가 로그에다가 다큐멘트 몇 개? 3개. 텀 프리퀀시가 몇 개? 2개니까 여기다가 2 적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그 2분의 3. 로그 2분의 3. 자,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TF, IDF는
요거하고 곱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곱하니까 5 곱하기 로그 3 하니까 5 로그 3, 1 곱하기 로그 3 하니까 1 로그 3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지. 5 곱하기 로그 1, 로그 1이 지금 0이잖아. 로그 1은. 그러니까 5 곱하기 0 하니까 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TF, IDF 값인데 이게 이제 로그 3 있으니까 뭐 로그 2분의 3하고 여러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TF, IDF로 보면 다큐먼트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야? 값이 제일 큰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등.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텀 5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만 보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럼 얘하고 얘가 제일 크니까 얘하고 얘가 1등 같아 보이고 그 다음이 얘하고 얘가 3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그 다음 커 보이지만 지금 우리 결론은 뭐? 얘가 1등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2등으로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TF, IDF의 순으로 보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특정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또 벡터화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TF, IDF 한번 적용해 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아까 제가 TF, IDF 벡터라이저도 있고 TF, IDF 트랜스포머가 있다 그랬는데 TF, IDF 트랜스포머는 언제? 내가 카운트 벡터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카운트 벡터를 모아놓은 카운트 행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TF, IDF 트랜스포머를 자 임포트 해왔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보려고 한번 실행시켜 봤고요. 결과는 안 나오고. 자, 여기 트랜스포머에 feed 트랜스폼 써가지고 우리 앞에 이 reviews underbar count 벡터가 어떤 거였어요? 한마디로 review 1, review 2 리뷰가 몇 개 있었지? 2000개 있었나요? 2000개가 있었고요. 문서가 리뷰가 그 다음에 뭐 word 1, word 2 word가 1000개로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즈 했었죠.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요 리뷰 언더바 카운트 벡터입니다. 자, 그거를 feed 트랜스폼 시켜서 리뷰 언더바 TF, IDF를 이제 만들었네요, 우리가.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리뷰 언더바 TF, IDF의 쉐입을 보자. 그럼 몇 바이 몇이겠어요? 이 오리지널한 거하고 똑같겠죠. 안에 있는 숫자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2000 바이 1000, 2000행 1010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첫 리뷰의 카운트 벡터 중 앞에 20개 출력해보고 첫 리뷰의 카운트 벡터의 앞에 있는 20개하고 TF, IDF의 20개 한번 출력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렇게 20 count score of the first review. 원래 이제 1000개의 값이 첫 번째 리뷰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20개만 이렇게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카운트 벡터 가지고 해보고 TF, IDF로 해보고. 그래서 요 리뷰 언더바 CV의 0번째니까 제일 첫 번째 요 벡터를 말하는 거죠. 요 벡터를 그걸 to array 시키고 0 시키면 예, 이게 0 시켜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요 리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20개 하니까 카운트는 요렇게 20개가 딱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여기 W20이 있다면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요만큼만 지금 보자고 했던 거예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나왔다.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TF, IDF의 첫 번째 리뷰에 to array 해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행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0번째죠. 그래서 20번까지 하니까 지금 보니까 요 20개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20개의 숫자가 쭉 0도 있고요. 나타난 요 20개가 숫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수점으로 변했죠. 예. 아, 이게 카운트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0도 있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트 벡터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TF-IDF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F-IDF 만들어 놓고 나서도 코사인 유사도로 해서 비슷한 유사한 문서를 한번 뽑아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F-IDF, 자, 벡터라이저 불러가지고 TF-IDF 벡터라이저로 객체를 TF라고 하나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보캐블러리를 워드, 퓨처, 우리가 앞에서 만든 거 있죠? 퓨처 워드를 우리가 막 토크나이저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뷰즈가 오리지널한 텍스트 문서잖아요. 그냥 오리지널한 뭐 이게 토크나이즈 하지도 않은 그거를 요 안에 이제 바로 집어넣었어. 이 TF 이 객차에다가 fit 트랜스폼 시키니까 리뷰즈 언더바 TF-IDF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소스하고 다른 리뷰들하고 유사도 계산했다시피 이 소스도 먼저 이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려 그러면 얘도 이제 동일한 형태의 벡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 TF-IDF 벡터라이저의 그 객체에다가 트랜스폼 함수 써가지고 요 소스가 뭔지 기억나시죠? 제가 다큐먼트 스타라고 했던 그건데, 그러니까 다큐먼트 0번째 다큐먼트에 원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오리지널한 문서면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었는데 요만큼 잘라냈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소스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집어넣어서 소스도 TF-IDF로 만들어 버렸네. TF-IDF 이게 좀 짧지만 TF-IDF의 그 피처의 개수는 여전히 1000이겠죠. 여전히 10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TF-IDF 벡터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우리가 만든 소스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 전부 다 하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벡터고 이거는 벡터가 2000개가 있는 거니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2000개의 시뮬러리티가 지금 계산이 돼서 요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나머지는 우리 아그맥스 써가지고 우리 했던 거 있었죠. 가장 유사한 그 문서의 인덱스가 무엇이냐 했더니 얘도 제대로 찾았네요. 0번째 정답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잘 찾는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한 20개씩 출력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똑같은데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해본 것은 카운트 벡터에 대해서 카운트 벡터를 이용해서 유사한 거 코사인 유사도 적용시켰고요. 그래서 유사한 인덱스 20개 뽑으니까 이렇게 되고 10개만 뽑았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TF-IDF로 유사한 거 뽑으니까 거의 유사하죠. 형태는 똑같아요. 뽑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 이런 것들은 같은데 좀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쪽에 있었네. 그러니까 TF-IDF로 할 때는 유사도가 좀 약했었는데 카운트 벡터로 했을 때는 약했었는데 TF-IDF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네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지 않은 게 정상이죠.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TF-IDF가 그 문서 자체의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히려 조금 밝혀내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근데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 더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접근하는 철학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최종 결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최종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카운트 벡터로 유사도를 측정해야 된다. TF-IDF로 유사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게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카운트 벡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 벡터로 만들었다는 게 혹은 뭐 TF-IDF 벡터로 만들었다는 게 일단 텍스트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떤 다큐먼트 1이 이렇게 적혀 있는 문서가 있고 또 다큐먼트 2가 이런 문서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거를 observation에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해가지고 워드 1 닷닷닷 뭐 워드 내가 원하는 개수 뭐 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 여기에 뭐 숫자가 나타날도록 뭐 10, 뭐 6, 0,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횟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이제 카운트 벡터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건데 observation word 1 닷닷닷 word p를 document 1, document 2가 있는데 얘를 뭐 아까 0. 73, 뭐 1.26,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숫자로 또 바꾸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TF, IDF 벡터로 만든 거죠. 자, 요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이 매트릭스 형태로, 즉 정형화된 형태를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스텝을 우리가 밟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